그 휴민트라는 제목이 사람을 통한 정보 활동을 뜻하는 것인데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 볼까 이런 지점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요, 그 영화 휴민트가 개봉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첩보전 세계란 도대체 어떤 건가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휴민트라는 게 뭐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좀 입에 안 붙는 말이에요. 일단 휴민트라는 게 뭔지부터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적 정보 자산을 휴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잠입해서 대상자를 관찰하거나 대상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걸 이제 휴민트라고 부르고요. 요즘 뭐 많이 하는 뭐 도청, 네. 감청, 위성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자원을 뜻해서 이제 택인트라고 이제 별도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휴민트는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첩보전, 정보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택인트라고 부르는 정보들은 이렇게 사람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면밀하게 보지 못하면 이제 알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할 때 나오는 특유의 버릇 같은 것들을 네네. 휴민트들은 집어낼 수 있지만 택인트는 못 집어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대부분 관련 인원들은 자신이 전화를 하거나 어딜 갈 때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이제 그게 좀 약간 내려질 때가 경계가 있거든요. 허물어지니까. 그래서 네. 택인트의 중요성이 높아지겠지만 아직도 역사상 중요한 첩보전과 정보전의 결과물들은 대부분 휴민트가 얻어냈죠. 아니,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이나 뭐 다른 감시 장비로 잡히지 않는 내밀한 내용을 예. 포착할 수 있는 거죠. 2008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그 건강 문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좀 회복된다는 첩보가 있어서 청와대 기자들이 어떤 상태냐 이렇게 물었는데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혼자서 양치질은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머 양치질 하는 정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거는 옆에서 누가 양치질을 하는 거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 김정일이 양치질을 할 수 있는 걸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듣고 네.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인적 네트워크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거든요. 1월 달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네네. 체포했잖아요. 근데 대통령궁이든 어떤 건물이든 뭐 일반 가정처럼 방 한두 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방 중에 오늘 저녁에 마두로 부부가 자고 있는 방을 정확히 들어가서 체포를 한다? 맞네. 또 어딜로 예. 긴급 대피를 한 걸 찾아낸다? 이거는 거기 침대를 갈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그 정말 내밀한 데서 하는 네.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휴민트는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축출 작전에도 이번 휴민트가 아마 적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 휴민트를 통한 어떻게 보면 공작 이런 게 물밑에서요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북한 보위부 출신의 탈북민이 털어놓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첩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북한 장교라든지 보위부 사람을 흡수해가지고 북한 핸드폰에 심을 하나, 유심을 하나 심어줍니다. 그 유심을 심은 핸드폰은 갖다가 사물함에다 갖다 놔도 50m 안에서 대화 내용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작전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 듣고 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놀라운 첩보의 세계를 진짜 그 내막을 들여다보려면 이걸 해보신 분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국정원에서 30년간, 무려 30년간 첩보 활동을 해오셨던 정일천 전 국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국장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저는 92년도에 예. 지금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 시절에 임용이 돼서 주니어 시절에는 대북 정보를 분석하는 분석관으로 잠시 또 활동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재직 기간에 한 대부분인 한 25년 정도를 공작 부서에서 공작원과 같은 어떤 휴민트를 심고 그들을 통해서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공작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공작이라고 표현을 하는 용어가 다소 좀 어둡고 네. 좀 음침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공작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 활동을
정보기관에서 추진하는 공작이라는 게 네.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간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서 실행할 수 없거나 또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군사적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떤 전쟁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국가적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기관에서 국가의 개입을 숨기고 비밀리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예. 그런 활동을 우리가 공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정보기관다운 가장 활동이고 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우리가 공작이라고 표현. 네, 공작에 대해 개념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게 공작원을 아니라 그 공작원이 아니라 공작관 그 역할을 하셨다고 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두 개가 차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작관과 공작원의 가장 큰 차이는 예. 신분상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작관은 정보기관의 공작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우리가 공작관이라고 그러고 네. 신분상으로는 국가공무원 신분이죠. 아,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공작원 같은 경우는 예. 정보기관이 어떤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종의 계약직 스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작원 같은 경우는 공작관이 예. 지시를 받아서 네. 현장에서 공정활동을 수행하고 공작 어떤 임무가 완료가 된다든지 공작 목표가 소멸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뭐 해고를 한다든지 또 활용도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해고하는 예.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게 공작원입니다. 아니 아까 잠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그런 이제 공작관이셨던 거고 공작원을 고용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뭐 종교인, 교수, 직업이 상당히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공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연의 직업을 가지고 예.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전업으로 공작 활동에만 전념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작원을 저희가 물색하는 가장 기본 기준이 뭐냐? 네, 뭐예요? 어떤 특정 수행해야 될 특정 임무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채널A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채널A 직원이나 또는 채널A 직원의 가족들 아, 내부를 이 포섭해야 되는 잠재적인 예. 가장 좋은 공작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심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신분을 숨기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잠깐 언급을 하셔서 이거를 보통 이제 블랙 요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과 화이트의 차이가 명확한 거죠.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장 신분으로 뭐 대부분은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국내에도 뭐 가끔씩 파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주로 해외로 이제 파견되는 우리 공작부서의 공작관들을 네. 우리가 흑색 요원이라고 하는데 블랙 또는 블랙 요원, 흑색 요원이라고 합니다. 흑색 공작관이라는 표현도 이제 쓰는데 별칭으로는 까마귀라는 표현도 이제 까마귀라고요? 예, 까마귀라고도 표현을 블랙이라 그래가지고 쓰기도 했는데요. 이 블랙 요원들은 그럼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우리 공작 부서 자체 내에서 어떤 임무나 파견 지역이나 그리고 또 언어도 있지 않습니까? 예. 파견 지역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그 공작 부서에서 적임자 공작관을 선발해서 파견을 이때 하게 되고요. 파견돼서 블랙 요원들의 가장 중요한 이 요소는 네. 신분을 위장하는 거죠. 기본으로. 왜냐하면 그렇죠. 신분 위장이 되지 않으면 기본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면은 위장 업체를 설립해서 또 운영하기도 하고. 가짜 회사를. 예. 그러니까 실제 뭐 운영도 합니다. 어. 예, 실제 운영도 하고 네. 뭐 위장으로 이렇게 하면은 뒷감당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실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기존의 업체나 조직 단체 예.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뭐 지사장을 나간다든지 그런 어떤 편성 여건으로 활용해서 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짧게 여쭤보면 궁금한 거는 가족들도 몰라요? 까마귀로 활동하셨던 거죠? 저는 직접 까마귀로 이제 블랙 요원으로 활동은 하지 않았고 예. 제가 우리 해외 나가 있는 블랙 요원들의 본부 데스크는 제가 일정 기간, 하셨구나. 좀 예. 장기간 좀 했습니다. 해서 뭐 우리가 어떤 활동 방향이나 지시도 내리고 또 필요한 지원도 이렇게 해주는 게 본부 데스크의 임무인데 그걸 한 몇 년간 본부 데스크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몰라요, 그러면? 가족들은 블랙 요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본인 혼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고요. 그래서 나가서 블랙 요원들이 어려운 점이 제가 이제 담당했던 우리 후배 직원 같은 경우는 한 10년 가까이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자녀가 아들이 조금만 어릴 때 나갔다가 이제 국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기에 되다 보니까 여기 적응을 못 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걸 그래요? 예, 그런 애로점들이 블랙 요원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제 대북 공작이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북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북한이 지구상에서 첩보 활동이 제일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평양에 극소수 외교관이나 해외 상사 주재원 뭐 이런 사람들 빼고 외국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의 정보기관에서 그 외모로 그대로 접근하기는 불가능. 그렇다면 뭐 한국인들 비슷한 외모를 갖췄으니까 편하냐? 일단 북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렇죠. 무슨 뭐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갈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들어가서도 활동을 한다 그래도 단 아마 한 1분 정도만 북한 주민하고 얘기하다 보면 벌써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감시 체계에 의해 가지고 보고가 될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 평양에 갔을 때 예. 하도 감시원들이 붙어 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몰래 그 사람들이 없을 때 호텔 밖을 벗어나 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요. 뭐 캄캄한 그 지하도 조명도 없는 지하도 건너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뭐 빙수 팔고 이러는 거 구경하다가 그다음에 옆에 가가지고 가전제품 파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누군가 다가와가지고 이 선생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들켰군요. 한 5분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니까 첫째는 외모 자체가 벌써 평양인데도 주민들이 보기에 이상하다 했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김일성, 김정일 배지 초상의장을 안 달고 돌아다니니까 금방 신고가 와가지고 바로 보고가 돼가지고 그 보위원들이 달려와가지고 저를 이제 다시 호텔로 데려갔죠. 감시망도 상당히 촘촘한가 봐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예. 과거에 1950년대 뭐 이때 그 이미 5호 담당제라 그래가지고 네네. 5명 가운데 5집 가운데 한 집은 이게 유급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위원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 주는 정보원이라서 그 집의 그 동향들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나 이런 것까지도 전부 아주 철저히 그물망처럼 통제 감시를 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네. 이게 뭐 과거에 뭐 조선시대 오가작통법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감시 체제, 상호 감시 또 뭐 네. 총화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북한도 이제 여러 가지 첨단 통신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런 반체제 이런 거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일반적으로 대북 첩보 활동 휴민트를 뭐 그 주민들 사이에 파고들어서 외부에서 한다? 이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국장님. 그래서 방금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공작 활동이나 예. 정보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우리가 휴민트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해외에 나와 있는 아무래도 북한 요원들을 해외에 대상으로, 나와 있는. 예. 네. 아마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공작 활동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해외파 우리 저희가 이제 해파 요원이라고 표현을 주로 하는데요. 네. 해파 요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하느냐, 뭐 공작관들이 직접 접근을 할 수 있는 루트도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루트보다는 대부분은 우리 북한 해파 요원들이 네. 현지에서 어느 외국 에서 활동하는 그 지역에서 뭐 활동하는 우리 국내인이나 또 현지인과 어떤 개인적인 사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거죠. 저희랑 연결해주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네. 북한에서는 사상 교육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저희가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나 예.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에 이제 만나서 래퍼를 형성을 하고 좀 친밀감을 쌓는군요. 예, 친밀감을 쌓고 어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은 뭐 모든 공작원들이 마찬가지지만 북한 요원, 해파 요원들 같은 경우도 가장 우선 뭐 모티브는 협조하는 동기들은 금전적인 부분이 좀 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근데 북한 요원들 같은 경우는 꼭 돈만이 아니라 네.
이 돈 외에도 사실 뭐 해외 나와보면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나 이런 염증이 게 좀 또 생기죠. 염증이 네. 생기잖아요. 그런 이데올로기 측면도 있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보험을 든다는 차원의 뭐 우리 대한민국과 연을 걸어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자식들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뭐 정보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슬슬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국장님 대체 어떤 업적을 세웠느냐, 뭘 알아내셨냐, 휴민트를 통해서. 그럼 대체 아니 세상에 그 큰 특종을 하셨어요. 김정은의 이름이 우리가 한때 다들 김정운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김정은이라는 거를 첩보를 입수하셨다고요. 예. 그때가 이제 2008년 이제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한 대로 2008년에 김정일이 이제 스트로크를 맞고 2009년부터 이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마침 또 김정일 요리사였던 일본의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운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언론에서도 이제 후계자가 김정운으로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희 국정원에서도 그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이름을 정확한 어떤 정보를 확 단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거 뭐 그런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운영하는 공장망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와서 지금 긴급하게 좀 접선을 했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제 기억에는 그날 밤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나가서 만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건넸던 문건이 보니까 북한 평양에서 각 해외 공간에 하달된 전보문 형태의 지시 문건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 길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고 내용에 김정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장 동지라는 후계자라는 그런 용어 자체는 없었고요. 김정은 대장 동지를 뭐 우리가 받들어서 잘 모시자 아마 그런 내용에 간단하게 김정은 이름이 딱 명시된 최초의 문건이었죠. 저희가.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 공장망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된 우리 공작원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북한 문건 자체가 보면은 이게 가짜 문건인지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서 이거는 뭐 좋은 자료다. 그래서 본부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 분석 부서로 이제 이첩을 했죠. 이첩을 했더니 본부에서도 사실 처음에는 이거 허위 문건이 아닌가 뭐 그런 조금 의심도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뭐 그랬군요. 네. 아예 김정은 딱 밖에 문건을 입수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김정은이든 김정운이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정 국장님이 사전에 입수를 하지 않았으면 국가정보원이 아마 큰 망신을 당했을 겁니다. 또 왜냐하면 명예와, 계속 운이라 그러고 사실 지금도 김정은의 영문 이름은 UN이잖아요. 은이. 네네. 우리가 보통 은 하면 EUN으로 쓰는 분들도 맞네요. 많은데 UN이니까 그 당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뭐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셨단 말이에요. 그거 만약에 보고가 안 됐으면 계속 국정원이 운이라 그랬는데 어느 날 북한 방송에서 은 하고 나오면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네. 후계자 이름도 모르고 뭐 예산 가지고 그 많은 예산 인력 가지고 뭐 하냐 난리를 칠 텐데 그 1등 공신자를 제가 오늘 만나봤어요.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셨군요.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 사실 한 가지만 짧게 궁금한 게 여쭤보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다루기도 했지만 김주애 이름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에요. 김주애가 맞냐, 얘가 맞냐. 뭐 아직 이제 활동은 안 하시지만 가동해 보시면 어때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유현우 우리 전 대사님이 전일춘 그 장인어른이죠. 사이가 장인어른이 있고 뭐 대동강 유람선 때 주애를 안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주애는 아마 제가 이름이 뭐 거의 99%는 주애가 맞아요. 주애가 맞는 걸로 저는 뭐 지금 그렇군요. 자, 또 이렇게 전직 근데 국장님께서 아직 뭐 정확하게 그 아마 김주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서나 문서화된 게 입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또 김정은에 이어서 김주애가 맞을지 한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자 이제 첩보의 세계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게 첩보의 세계라는 게 정말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기법들과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단 영화 속 이야기부터 실화까지 저희가 다양한 사례를 한번 국장님과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사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스파이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바로 이중 스파이입니다. 이거는 관련 영상부터 일단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망명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만약 거짓말일 경우 고발당하고 스파이가 되는 겁니까? 이 첩보 영화하면 빠질 수 없는 그 영화 베를린인데, 그러니까 전지현 씨가 그 이중 스파이 유혹을 받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흔한가요? 그 전설적인 스파이들 중에 여성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이제 여성 이중 스파이는 아마 마타리겠죠. 그렇죠. 네. 거의 100년 넘게 이제 지났는데도 아직도 인교 해자가 되고 있는 인물인데 원래는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캠벨 맥클라우드라는 이제 그 군인을 따라서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자바 섬으로 결혼하고 갔는데 여기서 그냥 잘 지냈으면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텐데 네.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혼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당시 자바 섬에서 했던 그 벨리 댄스 같은 거를 이제 추면서 선풍적인 이제 인기를 끌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마타리,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어로 약간 태양 내지는 여명의 눈동자, 네. 약간 이런 거고 본인도 되게 신비롭게 포장을 하면서 많은 이제 고객들을 이제 유치를 하거나 알게 됐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작관 입장에선 최고의 공작원이죠. 뭐 이제 많은 사람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프랑스도 접촉했고 독일도 접촉하면서 이제 이중 스파이 혐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이중 스파이 혐의로 2017년에 이제 총살을 했는데 1999년쯤에 영국 MI5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1915년쯤에 마타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자신들이 봤던 기록으로는 네. 이중 스파이 혐의가 없다라고 했지만 뭐 밝혀진 건 없습니다. 또 참고로 네. 그 패션업계 아이콘이었던 코코 샤넬도 모자 작전이라고 불렀던 이제 첩보 작전에 2차 세계대전 때 투입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여러 진위 여부 논란이 있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중 간첩이라는 게 사실 상대 스파이를 이제 우리 편으로 좀 돌려보려는 그런 전략이에요. 이게 영화적인 상상일지 아니면 실제 공작일지 영화 하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동무는 저를 통해 지령을 전달받게 될 거예요. 남조선 혁명 사업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디로도 떠나면 안 돼요. 남과 북만난이라면. 자, 영화 이중 간첩이에요. 아니, 이중 스파이가 실제로 공작 활동 하시면서 종종 보셨나요? 그럼요. 종종 하고 저도 뭐 운영을 또 실제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했었고 다른 국가의 어떤 스파이를 이중 스파이로 활용하는 스파이 세계에서 흔한 일이고요. 이중 스파이는 이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적국이나 뭐 제3국의 정보기관의 어떤 직원이나 에이전트를 우리가 직접 역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적국이나 외국 제3국 정보기관이 포섭하려고 하는 어떤 이 대상자를 위장 포섭시켜서 활용하는 또 그런 경우들이죠. 예를 들면 뭐 우리 외국에서 국내 유학생을 뭐 해외 나가 있는데 누가 접근해서 하더라. 그러면 이 학생이 저희한테 제보를 예를 들고 했다. 그러면 저희가 역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옛날 과거의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의 정보 전쟁 기간에 이중 스파이가 세계 역사를 바꿨다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게 이중 스파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장님 얘기도 조금 궁금한데 혹시 들려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군요. 조금, 네. 자, 또 기밀은 지켜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첩보 기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미남계. 미남계를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인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미남계도 많이 사용했고요. 저는 절대로 투입될 수 없는 작전이 바로 이제 미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옛날 007 영화 보시면 지금은 M이라는 역할, 국장 역할이 여성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남성이었고 중간에 007과 M 사이에 있었던 캐릭터가 하나 있었어요. 머니penny.
여성이었고 예전에는 남자 상사의 비서들이 있었는데 비서들이 대부분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포섭하면 이제 목표물의 각종 정보들을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특히 동구권에서 슈타지라는 이제 동독 첩보 기관이 이걸 많이 사용을 해서 로미오 프로젝트라고 불렀던 이 남성 민항계를 사용해서 정보를 빼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영화 저 스파이 장면도 나오지만 훤칠하게 잘생기면 눈에 띄지 않나요? 그래서 뭐 외모가 어떤 정보 활동하는 데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방해가 될지 그거는 저는 케이스마다 좀 상황마다 틀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고 미인계나 미남계가 어떤 휴민트 어떤 대상자를 포섭하는 유용한 수단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뭐 재직 기간 동안에 이걸 뭐 계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본 적은 없는데 실제 저희 후배 직원 중에 해외에서 파견돼서 활동하던 우리 블랙 요원이 우연히 인접 국가에 갔다가 현지 사업가로부터 소개를 사업적인 목적으로 갔다가 소개를 받은 어떤 여성분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고급 정보에 접근 가능한 대상자인 걸 확인을 하고 굉장히 좀 친밀하게 레포를 형성하고 접근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걸로. 그래요? 예. 그 속내막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신분 노출도 신분 노출이지만 눈에 좀 잘 띄면 안 되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진도 좀 함부로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가장 우리 정보 활동하는 사람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인물 정보거든요. 인물 정보에서도 특히 사진 정보가 또 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정보기관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어떤 사진을 안 남기고 좀 꺼리는군요. 꺼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출장 가서 우연히 해외에서 현지에서 대상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갑자기 관광지를 가는데 카메라를 들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에 스마트폰 기능도 없을 때인데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그런데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하고 찍는데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지? 무조건 상당히, 안 찍어야 되니까. 예, 왜냐면 그 사람이 제 사진을 찍어서 뭐 어디에 넘길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제가 가장 신분으로 가긴 갔지만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포섭을 해서 활용을 할 때 제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저한테는 큰 또 위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제가 놀랐던 게 포섭한 이후에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때 사진을 안 찍길래 정보기관 직원으로 자기는 의심을 했대요. 사진을 하도 안 찍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그때 제가 초임공작관이었던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임기응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느끼고 좀 배우는 기회가 됐죠. 네, 또 마지막으로 첩보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자, 첩보는 뭐 휴민트도 있겠지만요. 바로 비밀 장비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것도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가 볼까요? Go see Patrick. He's got special equipment for you. It's like the future. You're a spy. I know. 자, 그러니까 첩보 활동에 정말 뭐 기상천외한 무기들 우리가 잘 모르는 것까지 막 쓰인다는 거예요. 일부 매체를 통해 알려진 게 조금 있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데 북한의 이런 공작 무기에 대해서 미국 CNN이 아주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가 봐도 혀를 내두른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상식이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독침, 펜 끝에다가 이제 독약을 묻혀가지고 즉사하게 만드는 거. 또 뭐 플래시인데 이게 알고 보면 뭐 총알이 발사될 수 있는 거 이런 정도인데 우리한테는 상식이지만 CNN한테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사실 냉전 시기 007 시리즈 초반 이때 시기로 돌아가 보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스마트폰만 갖고 있어도 아마 엄청난 첨단 공작 장비가 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첩보의 세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휴민트라는 게 또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 만큼 그만큼 또 감정도 힘들 겁니다. 일단 영화 하나 볼까요? 혹시 우리 만나는 거 누구한테 말한 적 있어요? 가족이라도? 절대 그럴 일 없지요. 조금 있으면 생일이잖아요. 오늘 최선호 심박수 평소보다 훨씬 불안했어요. 그 정도면 거짓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데. 최선아가 거짓말 반응 훈련이라도 받았다는 거야? 자, 정 국장님, 이제 워낙 많은 공작원들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작원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 가장 공작 우리가 성과나 결과 이런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교감을 나눈 공작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한번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요원이었는데 예. 한번 만나서 헤어지고 그 공작원을 제가 포섭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분이 또 굉장히 나름대로 왜냐면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공작 활동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고민과 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과정에서 제가 이제 포섭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저희 헤어질 때 갑자기 포켓에 뭐 돈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뭐 큰 돈은 아닌데 저 조카들 초콜릿 사주라고. 아유. 그래서 저는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큰 돈은 아니고 예. 물론 큰 그건 아니지만 진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됐다는 어떤 그런 감동을 좀 받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마음을 나눈 그런 예. 기억이 남아 있으신데 사실 아까 이영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AI 기술이 뭐 아무리 진화했어도 마두로 사태 때 적용되는 거 보면 휴민트가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기는 휴민트 합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결정적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세 분과 함께 휴민트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그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미국 특수부대의 최근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북한 침투 작전이 공개됐죠. 그래서 굉장히 파장이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수부대인 HID는요. 신분 위장을 위해서 땡땡땡을 배운다고 합니다. 어떤 걸 배울까요? 저희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가요 깜짝 폭로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을 나누던 그 시기에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몰래 침투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겁니다. 문성문 대통령, 예. 굉장히 파장이 커요. 북한도 침묵을 일단 하고 있는데 예. 생각을 해보면 2019년 그때 굉장히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럼요. 2018년 6월 막 기억하실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예.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이제 2차 회담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네. 수준 말씀하신 대로 이 작전은 말이죠. 미국이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또 북한 김정은의 어떤 의지, 비핵화 의지가 어떠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목표는 그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보도한 그 매체에 의하면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사들, 뭐 직업 전현직 군인들 20여 명을 인터뷰해서 극비로 남은 그런 김정은 도청 작전이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런데 이게 북한에 침투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좀 상상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일단 어떻게 접근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 작전은 네이비실이 이제 했습니다. 네. 네이비실은 실제로 2005년에 이 소형 잠수함을 이용해서 북한 해변으로 갔다가 들키지 않고 돌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작전도 자신들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작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죠. 작전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은 이 네이비실이 범고래 크기의 핵 추진 잠수함으로 북한에 잠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 해역에서 2대의 미니 잠수정에 네이비 대원 8명을 탑승을 시켜서 그다음에 북한 해안으로 그 대원들이 헤엄쳐서 접근한다, 네. 상륙한다, 이런 작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대원들도 그 당시가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하
거의 가까운 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2시간 동안 헤엄을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스쿠버 장비 그리고 가열식 잠수복을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엔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잘 안 됐다는 얘기는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진행됐어요? 실수가 계속 연달아서 일어났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 소형 잠수정 있잖아요. 대원들을 태운 그 소형 잠수정으로 이제 가서 그 소형 잠수정을 이제 바다에다가 살짝 가라앉혀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헤엄을 쳐서 이제 상륙을 하려고 했어요. 저렇게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보이시는 게 저 소형 잠수함 2대입니다. 네. 저기 이제 올라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바닥에다가 이제 주차하듯이 저기다가 딱 내려놓고 네. 헤엄을 쳐서 이제 해안가로 가야 되는데 저 정박을 잘못해가지고 한 대는 가라앉았는데 예. 한 대는 가라앉지 못하고 그 수면에 이제 뜨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일단은 어긋난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간이 모자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저거는 일단은 두고 우리 일단 해안가로 가자 해서 대원들이 이제 해안가로 이제 헤엄을 쳐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또 다른 실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 잠수정 주차를 좀 잘못했군요. 정박을 잘못했는데 그 이후에 실수가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기서부터 정박을 잘못한 것부터가 굉장히 큰 실수였고 사실 저기에서 작전을 멈췄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예. 근데 거기에서도 계속 진행을 했죠. 진행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원들이 헤엄쳐서 그 북한 그 해변으로 가다가 보니까 네. 저쪽에 북한 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불을 끄고 있어서 안 보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배 안에 사람이 타 있었으면 열 감시 카메라로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 북한의 그 뭐 이렇게 선원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잠수복 같은 걸 입고 있어서 열 감지가 안 됐던 거예요. 사람도 못 보고 배도 못 보고 네. 그냥 저 네이비실 대원들이 그냥 무조건 해안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배 입장에서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물길 뭐라 그러죠? 파도 물. 네, 파도 같은 게 위에서 차카차카 하니까 저 사람들 뱃사람들이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고 두 번째로 이 잠수정에서 어떻게든 그걸 정박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불빛이 차근차근 이렇게 LED 같은 게 보일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 배가 대원들을 향해서 오기 시작해요. 스포트라이트를 쏘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더 큰일 난 건 뭐냐면 그 배에서 북한 사람이 내려서 잠수복을 입고 내려서 이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완전 큰일 난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결단을 하죠. 네이비실이. 이 작전은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이 네이비실의 이 가장 큰 이 소총으로 거기에 북한 분을 네. 사살을 하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작전들을 다 이제 여기서 멈춰야겠다 하고선 물속에서 그 남성을 사격을 해서 이 작전을 종료시키고 결국에는 이 잠수정으로 돌아와서 잠수함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네이비실의 선임 팀원 한 명이 소총으로 이제 북한을 이제 사살하는 상황까지 생겼다라는 건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상자까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게 일단 확인은 안 됐지만 뉴욕타임즈 주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뭐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굉장히 이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뒤늦게 알려진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게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면 예. 한창 진행 중이던 미북 간의 그 협상 자체가 결렬될 뿐만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면 이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 국내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의회 보고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네. 방금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인명살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국제법적 위반 네. 또는 도덕적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이걸 아마 보고하지 않고 일단 덮어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니 문생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저 작전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가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물론 이게 저도 뭐 군생활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엉성한 그것도 네이비실의 실6라고 하는 팀이 이렇게 허술하게 할까? 그리고 도청 장치를 바닷가에 설치하나?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도 적극 부인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NCND거든요. 그다음에 미 대통령도 날 잘 모른다.
근데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막 소송을 건다든지 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좀 사실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분명히 있어요. 허술해 보이지만 정부의 대응을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사실에 좀 가까워 보인다 이 얘기군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뭐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목숨까지 걸고 북한 인근 해역까지 접근한 바로 이 팀, 미국의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중에서도 그야말로 최정예 중에 최정예라고 합니다. 실팀 6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해보기 위해 아주 특별한 손님 이시연 전 HID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 일단 이 네이비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저희가 이 팀의 훈련 영상을 좀 수배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공개된 훈련 영상이 없거든요. 여기 도대체 어떤 팀입니까? 실팀 6요. 그 미 해군 특수전 부대이지 않습니까? 그 미 해군 중에서도 별도로 그 정예화된 그 병사들을 다시 선발을 해서 고도의 훈련을 시켜서 이게 그 전략적 그 가치에 대한 표적에 대한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써먹는 특수팀인데 미국 군 부대에서는 최정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예, 특히 이제 바다에 특화된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굉장히 특화된 최정예 중에 최정예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꽁꽁 숨겨져서 정체를 좀 알기 어려운, 영상조차 찾기 어려운 부대지만 이 사람들의 활약이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넵튠 스피어라고 하는 작전명이에요. 예. 그 작전명을 보니까 넵튠은 로마 신화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스피어는 창이지 않습니까? 네이비실 특수작전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암호명인데 오사마 빈 라덴 하면 아시죠? 9.11 테러의 주범. 네. 미국이 이 9.11 테러의 주범을 찾기 위해서 10년간 추적을 했어요. 근데 결국 10년 만에 네이비실 6가 팀 6가 사살하는데 성공을 했죠. 네. 사실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수많은 추적을 했지만 간발의 차이에서 실패를 해왔어요. 현상금을 무려 우리 돈으로 600억 원을 걸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이걸로 인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10년 전쟁의 늪에 빠졌었는데 이게 미 CIA가 2010년에 빈 라덴이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 지역에 숨어 있다라는 결정적인 첩보를 입수합니다. 네. 결국은 CIA가 뭘 했냐면 그 지역에서 소아마비 백신 캠페인을 기획을 해가지고 오사마 빈 아이들 그 혈액, 그 DNA를 채취하기 위한 그런 시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DNA 채취 시도까지. 아니 그런데 10년 걸렸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10년간 실패를 해오다가 나중에 그 은신처를 어떻게 찾은 거예요? 일단은 그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지역에 빌라덴이 있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는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이 위성 사진을 굉장히 주민을 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집 하나가 약간 일반 가옥보다 8배 정도 굉장히 좀 크고요. 그리고 막 담벼락이 굉장히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에 빨래가 이렇게 널려 있었는데 빨래가? 예, 거기 그 옷가지가 남성 것도 있고 성인 여성 것도 있고 그리고 최소한 아이들이 굉장히 9명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 요런 집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 상황을 보니까 빌라덴의 가족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빌라덴이 여기 있는 게 맞고 가족들이랑 있는 게 맞다. 거의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영화에서처럼 이 블랙호크 헬기 2대를 일단 띄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는 격축에서 떨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죠. 그래서 결국엔 이 집에 들어가서 빠르게 수색을 해서 3층에서 빌라덴을 잡았고 곧바로 사살을 하게 됐는데 사살을 하고 바로 DNA 채취를 해서 이게 빌라덴이라는 걸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이런 테러리스트들의 무덤 같은 걸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성역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덴의 이 시체는 이 어딘가 아라비아해 어딘가에 수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작전을 또 수행했던 게 그 네이비실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극비리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과를 거둬온 실팀 6 이 존재만큼이나 사실 우리나라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에도
아니 북파 공작원을 길러내온 것으로 알려진 굉장히 비밀스러운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눠볼 그게 바로 육군 첩보부대 HID. 우리 이시연 팀장님이 나오셨던 그 부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이 HID가 이용주 평론가. 아니 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거 존재조차 몰랐다면서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진짜 굉장히 극소수였던 것 같고 비밀리에 붙여졌던 이 부대인데요. 어떤 부대냐면은 이 과거 북파 공작 그리고 특수 작전을 수행했던 육군 첩보 부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HID로 불리다가 나중에는 AIU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와서는 육군 정보사령부로 통합이 되었고요. 지금에는 이 국군 정보사령부로 발전해서 한국군의 현대적인 정보작전의 뿌리를 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뭐 폭파, 탈출, 사살, 납치 뭐 이런 굉장히 좀 무서운 이런 임무를 굉장히 수행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굉장히 극비리에 있었기 때문에 팀 간에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누가 팀원인지도 잘 모르고 정말로 아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만 아는 굉장히 비밀리에 있었던 육군 첩보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다. 아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손에 꼽힐 만하다는 건데 이 팀장님은 그러면 HID에서 얼마나 좀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초급 장교 시절에 거기에서 약 한 20개월 이상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뒤로는 그런 휴민트 파트 그쪽으로 쭉 해서 한 30여 년간 근무했습니다. 30여 년간? 그럼 어떻게 선발되신 거예요? 제가 그 대위 계급장을 이제 진급을 하게 되면은 그 OAC라고 고등군사교육반이라고 당시 광주에 상구대에 있었습니다. 그걸로 교육을 무조건 가야 되는데 거기 그 당시 저희 같은 기수가 한 2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전국에 있는 대위급들이. 거기서 이제 3명이 선발돼서 당시 정보사령부로 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발 과정, 훈련 과정 이건 굉장히 독특할 것 같아요. 선발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선발은 이제 장교들이지만 다시 신원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신체 건강한가, 사상, 평소에 근무 자세, 이 사람이 특기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선 종합적으로 보고 마지막 면담을 합니다. 면담할 때 저는 안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명령을 내버렸더라고요. 안 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시겠는데? 저는 아마 어학 특기가 좀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정보병과가 창설되면서 막 이렇게 어학에 대한 소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당시에 열세 수리공 같은 사람들도 뽑았죠. 그건 이제 대원들 모집할 때 특기자들을 또 뽑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유단자, 고단자라든가 학기도 고단자라든가 아니면 특이하게 뭐 열세 수리공, 문 따는데 선수니까 이런 사람들 선발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날로그 방식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해군수를 하고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HID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은 아웅산 테러 사건이거든요. 이게 당시에 그 HID가 어마어마한 또 작전을 준비를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웅산 테러 작전은 우리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한 폭탄 테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김일성 암살 작전이라고 하는 특수한 작전을 지금 준비했던 것이죠. 맞불 정전을.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1983년 아웅산 이 테러 사건은 아웅산 그러면 당시는 버마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미얀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아웅산은 버마의 국가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방문하면 그 묘지를 가서 이제 참배하는 그런 수순이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곳을 가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 말이죠. 인민군 정찰국 산하의 특수 8군단 소속 강창수 소장이라는 사람을 이제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몇몇 대원들이 이 폭파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리 그곳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원격에서 그걸 폭발시키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에 그걸 누름으로써 대통령 수행을 포함해서 17명이 당시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대통령은 이제 목숨을 건졌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두환 정권이 바로 이 HI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응징보복 작전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의 반대가 있었고 외교적 고려. 근데 사실은 당시 버마는 미얀마는 북한과 단교를 선언했어요. 아주 관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안 좋았고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아주 규탄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 아웅산 테러 사건에 대한 보복 작전으로 김일성을 제거하려는 작전을 이제 HID를 중심으로 수립했다가 이게 좌초가 된 거군요. 그런 셈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극비리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극비리의 침투를 좀 하려면은 평소에 그 HID라는 부대가 받는 훈련도 상당히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훈련의 비밀을 한번 3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훈련이냐면 목숨을 건 극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시연 팀장님 얼마나 혹독하길래 이게 어느 수준이길래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산악 침투를 하는 산악 구보, 모래배낭을 20km 이상 되는 걸 지고서는 뛰지 않습니까? 네. 밤에도 뛰고 낮에도 뛰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안 되면은 측정해가지고 다시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팀 단위로 하다 보니까 고참 대원들이 산악 침투를 해서 구보로 뛰다가 만약에 신참 대원들이 막 뭐 힘이 떨어져서 빌빌거려 그러면 그 차고 있던 그 단도를 꺼내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어떤 과거에는 저희 팀은 아니었지만 다른 팀에서 그런 산악 구보를 하다가 그 절벽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은 사례도 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훈련이 있고 또는 이제 그 사격도 하루 종일 총만 쏘는 그런 과정. 어떤 육군 프로그램 이런 게 없습니다. 아침부터 가서 사격만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어떤 전문성을 키워주고 여름에는 한 달 내내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해상 훈련을 통해서 해상 침투 능력도 키우고 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극한까지 몰고 갑니다. 이렇게. 아니 훈련하고. 이게 대북 공작 업무를 또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동강을 가정해놓고 이걸 건너는 훈련 같은 것도 한다면서요? 그게 가장 유사한 데가 그 당시 어디였냐면 양평을 이렇게 보면은 남한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양평 상류 지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 한 1km로 수영을 해서 내려갑니다. 물을 따라서 유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육지로 나와가지고 땅으로 나와가지고서 이제 어떤 그 습격하는 그런 가상 훈련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강을 이제 상정해두고 대동강이랑 좀 비슷하게 상정해두고 비슷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 팀장님한테 아주 특별하게 좀 기억에 남는 훈련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 훈련이라 하여튼 뭐 저희가 그 하는 훈련이 그 어떤 틀에 딱 박혀가 큰 목표가 뭐냐면 요인 암살, 납치, 인질 구출, 폭파 뭐 이런 주로 훈련인데 뭐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그 침투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눈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럼 눈이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 눈이 엄청 내리는데 그 허벅지까지 쌓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야간 침투를 시작하면은 밤새도록 해야 1km뿐이 못 갑니다. 그거. 그럼 저기 앞에서 길을 개척하면 그 발자국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고 맨 뒤에 오는 대원은 그쪽을 그 저기 장비로 해서 이렇게 흔적을 지워야 되고 발자국을 지워야 돼요. 예, 어떤 발자국인지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몇 사람이 어디로 갔다는 게 표시가 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예, 그거를 다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또 얘기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런 사전에 저희가 좀 취재를 드렸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도 밥도 맘대로 원할 때 먹을 수가 없도록 그런 어떤 장치 훈련들 같은 것도 있었다면서요. 그게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가가지고서는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팀별로 밥을 먹습니다. 거긴 전부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제 대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투검이라고 해서 던지는 용 칼이 있거든요. 한 20cm 길이 되는데 그걸 한 5자루씩 들고 갑니다. 이제 팀장이니까 맨 처음에 견학이니까 이제 뒤에 따라갑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칼을 둥그런 그런 큰 원목 같은 데다 이렇게 던집니다. 한 10m 정도 거리에서. 그 투검이 5개면 5개가 다 꼬치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고 누구라도 하나 튕겨져서 떨어지면 전부 다시 시작입니다. 그거. 그 맞출 때까지? 그 이제 팀장은 처음엔 견학을 한다 그러지만은 일주일이고 2주고 지난 다음에 팀장도 던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맞습니다. 처음에. 그럼 밤마다 이제 고참 대원한테 과외 교습을 받습니다.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면 모두가 또 실력이 올라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극한의 훈련까지 다 견뎌야 된다는 건데 두 번째 또 HID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완벽한 신분을 위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겁니다. 우리나라 특수부대 HID는 신분 위장을 위해서 땡땡땡을 배운다. 센터장님 정답이 뭡니까? 북한 침투니까 북한 말. 북한 말이요? 북한 말이 정답
말이라고 생각해요. 북한 말을 왜 어떻게 배운다는 거죠? 북한 지역에 가서 신분위장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붙잡히면 네. 나는 침투 요원이 아니다. 여기 사는 사람이다. 그럼 북한 말을 정확히 구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북한 말 우리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평양 말이 다르고 함경도 말 다릅니다. 거기도 사투리가 있어요. 황해도 말도 다르거든요. 네. 또 사용하는 용어들이 달라요. 저도 사실 남북 군사회담 많이 하면서 예. 북한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를 해본 말이죠. 용어가 틀려요. 서로 다 달라요. 우리는 상호 그러잖아요. 북한은 호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협조 그러죠. 북한은 방조라고 그래요. 그럼 용어를 그쪽에서 쓰는 용어를 안 쓰면 너 아니지 당사 의심하고 붙잡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말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네. 그리고 저는 뭐 HID 저 잘 몰랐고 예. 또 어떤 인물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지역별로 이 자기가 배정된 그 지역이 있고 거기에 말을 집중적으로 배운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투리까지 다 배워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완벽한 위장을 위해서는 근데 사투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또 위장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이제 그 북한 군의 생활화 교육을 통해서 예. 그 친구들의 제식 동작이라든가, 근데 검문을 가정해서 네. 검문을 당했을 때 그걸 회피하는 방법, 최악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제거해서 처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하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두 번째 저 냄새 없애기는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떤 뒤에 이제 정찰을 들어간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일체 비누고 뭐 아무것도 못 쓰게 합니다. 몸에 배니까 냄새가. 아 나만 비누. 예, 그리고 그런 고립된 생활을 야전에서 오래 하다 보면은 예. 사람 냄새가 납니다. 멀리서 담배 냄새가 나고 바람 부르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는데 네. 다들 숨어서 피웁니다. 담배는. 그런데 하여튼 그 일체 그런 비누고 뭐 이런 거 샴푸라는 건 저희 시절에는 없었고 예. 이도 뭐 안 닦습니다. 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야전화 시키는 겁니다. 뒤늦게 또 털어놓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해주셨는데 그 북한 스타일로 머리 기르기도 아까 세 번째 나왔거든요. 거기 저희 근무할 때는 이 머리 투발이 예. 그 북한 분들 이렇게 잘 보시면 압니다. 주로 간부들은 머리가 깁니다. 머리가 길어요. 우리 군보다 더 길 수 있을 정도. 그다음에 아니면 하급 병사들은 머리가 빡빡 소위 말해서 저 짧은 머리로 깎지만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 간부 이상이 되면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머리를 그렇게 기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게 비밀 부대니까 뭐 저렇게 이제 작전을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원래 평소에든지 신분을 좀 위장하셔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위장? 그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일반 회사처럼 호칭을 합니다. 뭐 과장이니 부장이니 전무니 사장님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내부에서 그 팀 단위로니까 압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과장이라고 호칭을 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혹시 누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전무님이 이렇게 해서 군인인 신분을 위장을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시연 팀장님이 과거 군인 시절이셨을 때 사진들이 좀 몇 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 어려운 네. 사진, 그 사진을 일체 못 찍게 합니다 저희가. 아 그렇군요. 예, 예. 사진도 못 찍어요 아예. 아예 그건 카메라 소지가 금지돼 있습니다. 예. 저 사진은 뭔가요? 저희 대원들 이제 비무장지대 침투 훈련 할 때 실제적으로 AK 소총하고 그 당시 그 우리 훈련복입니다. 아무것도 무표식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무표식이고. 저 사진은 뭔가요? 요거는 이제 야전에 은거지 구축을 해가지고 예. 땅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 가을인데 저기 들어가가지고 혹시 뭐 이제 뭐 주변 정찰하는 그런. 당시에 그랬을 때도 이제 모습 사진까지 저희가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 HID의 비밀 한번 짚어보죠. 마지막 비밀은 운명을 건 최후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추정을 해보면 이 팀장님 아마도 이게 그러니까 극비리의 임무다 보니까 이걸 수행하다가 혹시나 들켰을 경우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행동 요령들이 있어요. 네, 민간인은 최대한 우회하라가 기본. 저희도 그 교전 우리가 만약에 임무 수행 수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민간인은 최대한 우회하고 민가도 우회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간에. 그러면은 이렇게 떠보다가 우리의 정체가 노출된다 싶으면은 그걸 저희는 표적이라 그러는데 네. 표적을 제거해서 제압한다 그러죠. 말하자면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발각 시 행동 지침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흔적을 남기지 말 것, 회피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신처로 이동하고 위장 대화로 대응할 것, 정체가 탄로날 경우 은밀히 제압할 것. 은밀히 제압이 뭡니까? 이제 그 저희가 보통 이제 단도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지하는 단도는 일반 육군에서 소지하고 있는 대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좀 보통 그 투검용 칼도 뭐 한 서너 자루씩 가지고 있고 또 예리한 단도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급소를 찔러서 순식간에 표적을 제압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굉장히 또 극비의 훈련들 방법까지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이 팀장님이 겪으셨던 그 활약하셨던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극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 모가디슈 그 영화에 나왔던 모가디슈 작전에 투입이 되셨어요. 네네. 모가디슈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한 3개월 작전을 했었습니다. 당시 왜냐하면 저희 그 공병부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현장에 나갔었는데 상당히 그 반군들이 거칠게 그 저항을 하고 전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야 우리 공병부대 그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첩보 수집을 하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에 가서 그 첩보를 수집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하여튼 미군들하고도 합동 작전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현지인을 포섭하셨다면서요 당시에? 현지인 어차피 저희가 그 사람들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투구색이 달라서 그 다행히 또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그 통신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학생 출신인데 영어가 되니까 저하고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그 친구를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된 배경은 매일 아침마다 물을 하나씩 얻으러 오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15, 16대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으로부터 자기 형이 통신원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한번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올 때마다 이제 용돈을 한 $100로 100불씩 줬습니다. 매일 올 때마다 매일 100불씩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포섭을 해서 결국은 북한 대사관 그 캐비넷까지 다 털어서 일부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게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짧게 짚어보면은 우리 이 팀장님이 과거에 그 마크리포트 대사 습격 사건 때도 활약을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 마침 그 조찬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그 제 바로 옆 테이블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친구 등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건 튀어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가서 허리를 잡고 이제 그 당시 뭐 숙달된 자세로 해서 제압을 해서 2차 피해는 막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HID 대원들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희생 덕분에 지금의 오늘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팀장님께 짧게 여쭤보면 이렇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만큼 지금은 잘 돌려받고 계신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지금 불행하게도 지금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전우들을 지금도 만나지만 거의가 다 환자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환자 피해를 입은 그 트라우마 증후군이 있는 전우들도 있고 뭐 온몸이 그렇지만 충분한 이 어떤 보상이나 이게 아직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더 불행한 거는 지금 현재 7,700명 이상이나 되는 유골이 지금 휴전선상에 묻혀 있습니다. 그분들의 유골을 발굴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미국의 북한 침투 작전 그리고 HID 부대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